이번에는 노동시장 네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역시 그 울산, 거제, 네. 뭐 한국의 중요한 공업도시고 특히 울산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그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 특히 그 기업들이 거기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그 네네.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이 조선업, 또 자동차도 좀 그렇지만 이라는 네. 것은 이 원청과 하청이라는 게 불가피한가요?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업 아까도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의 이 선박 수준은 불규칙해요. 시클리컬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호황이 왔다가 불황이 오고 할 때 전체 지어야 되는 건조량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최대일 때랑 최저로 하면 뭐 4분의 1, 5분의 1 수준까지도 그건 떨어진다. 심하네요. 네, 그러면 뭐 이거를 한국가가 다 수출한다 하더라도 야드에 있는 도크를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줄면은 작업할 사람 숫자가 줄고 이러니까 이제 정규직 인원을 최대로 잡을 수는 없고 이제 네. 적정한 수준에서 잡고 나머지 인원은 이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거나 네. 혹은 뭐 일용직을 쓰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온 역사죠. 이게 중요한데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 산업도 경기가 있긴 있지만 경기 수요가 뭐 120%로 갔다가 뭐 80%로 내려가고 네. 뭐 그 정도인데 조선업은 120%로 갔다가 20%로 떨어질 수가 예, 있다. 그렇죠. 30% 떨어질 네.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우조선소에 풀로 가동이 되면 몇 명이나 일하나요? 제가 그 실제로 봤을 때 6만 명 정도까지 네.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줄었을 때는 제가 2만 명까지 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6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전부 다 고용이 보장된 사람을 쓰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 실험도 해봤어요, 사실은. 언제요? 그러니까 87년부터 한 90년까지 100% 정규직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회사가 하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이제 민주노조 운동 때문에 이제 민주노총의 전신이었던 뭐 전노협 때부터 이 노동조합들이 다 정규직화 해달라 해서 실제로 들어준 적이 있어요. 약간 4년 해보니까 이게 그때가 이제 조선업이 불황인데 이게 또 거기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량이 늘어날 때 정규직 고용을 더 하지 않고 이제 하청을 써보니까 역시 불가피하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달았고 그럼 87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때 당연히 하청을 썼었고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일본이 조금 다른 방식을 써본 적은 있어요. 다 정규직을 하되 물량이 없으면 집에 가라. 그러니까 무급휴직으로 무급휴직. 6개월이나 1년씩 갔다 오는 식으로 순환으로 해봤는데 우리 정서는 또 그게 잘 맞지가 않고 해서 우리는 그거는 한 1년 정도 해본 적은 있지만 완전히 도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 하에서는 조선업 같은 경기 변동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원청 하청 구조는 불가피하게 됐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원청 하청 좋은데 원청과 하청의 급여나 근무 조건이나 복지 같은 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청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 있냐면 다 연공급이잖아요. 연공급이니까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 이제 초봉으로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뭐 20년 근속 넘어가고 30년 근속 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고 지금 그 격차가 반영이 돼 있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하도급을 쓰더라도 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너무 갭이 커지면 안 되니까 일정 부분 이상은 직무급적인 성격들이 있거든요. 하청에 있더라도 공인된 어느 정도 등급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서 격차를 줄였는데 우리는 직무급적인 성격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들은 근속이 얼마 되지 않고 잠깐 다녀봐야 뭐 인건비가 안 오르니까 그 격차가 막심하고 또 업체들이 도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질 때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근속이 이제 빵오봉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차이가 좁혀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선소에서 원청 정규직과 하청 정규직 간의 급여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작년 재정에 좀 좁혔어요, 정부에서. 이거는 그때 당시 2022년 8월에 파업이 있었거든요. 대우조선해양 당시에는. 하청노조 파업하면서 그 문제가 좀 정부에서 좀 문제화를 시켰고 그러면서 한 20%까지 줄여보자, 격차를. 근데 거기까지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일당으로 하는 분들 기준으로 포함했을 때 요분들을 우리 물량팀이라고 하거나 뭐 일당제라고 하는데 같이 합치면 한 이제 25%에서 30% 차이까지 왔고요. 근데 일당으로 받는 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요. 하루에 뭐 2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 사람들 말고 하청업체에 그냥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만 대놓으면 40% 차이가 나는 거죠. 아직도 지금. 40% 네.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죠?
그분들은 이제 또 일이 없어지면 먼저 관두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100대 50에서 한 100대 60까지는 왔군요. 네네. 만약에 그게 한 100대 80 정도만 된다면 사실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요.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 조선업 위기 전까지는 사실은 원청 정규직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내가 하청으로 지금 물량이 많으니까 하청업체에서 내가 좀 기량이 좋으면 잘 쳐주면 괜찮겠지. 이랬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돌려서 보면은 자동차 산업에서도 원청 하청이 있죠. 이게 조금 다른데요. 자동차는 공장 안에서는 하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전에 썼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불법 판결이 나면서 그분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작업들을 좀 외부로 많이 뺐습니다. 초기 작업들을 외부로 많이 빼서 자동차 모듈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2차 이제 벤더들로 울산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쪽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간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저는 항상 놀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노조가 있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느냐 이게 항상 놀라운데 네. 그 비결은 뭐죠?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하청을 뭐 써보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공을 들였던 거는 처음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87년에 이제 노동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사람들이 급여를 계속 올려줘야 하고 복리후생 좋아졌고 사실은 뭐 처음에 싫어했겠죠. 노조가 없던 회사가 노조가 생기는 거를 뭐 아주 달갑게 하진 않았겠지만 적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 많이 주는 거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좀 높여보자. 승련을 높여보자. 다기능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품질도 책임질 수 있게 자주품질 관리도 할 수 있게 좀 독려를 해보고 교육도 많이 시간을 높여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포스코 같은 데를 생각한 거예요. 포스코가 교육을 엄청 받거든요. 그 시도를 어디서 이제 좀 프로토타입 만들려고 했냐면 그 테스트베드로서 아산 공장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 시도를 90년대 내내 합니다. 90년대 내내 해보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도요타나 폭스바겐을 염두에 두고 자동화를 조금 하더라도 승련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승련 위주로 가면서 자동화를 뒷받침하는 형태까지만 해보자 이랬는데 다 실패하고 현대자동차는 2000년대 이후에 노선을 바꿉니다. 어떻게 노선을 바꾸냐면 그냥 자동화에 우리는 총력을 다한다. 사람을 많이 안 써도 최대의 생산성이 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우리 파업도 잦고 노사관계가 안 좋을 때도 생산을 유지해야 되고 품질도 높여야 하니 당시부터 전산화를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로봇도 가장 많이 탑재했고요. 자동화 선반도 가장 넣는 방식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20년 동안 실험을 했고 성공을 해서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회사가 돼버린 거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까지는 현장 조립 인력, 기능 인력의 스킬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포기하고 자동화, 모듈화, 네.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R&D를 강화하고 네. 경쟁력을 갖게 됐다. 다시 말하면 강성 노조를 우회한 전략이다. 그 결과가 뭐냐면 회사는 적응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현대자동차 강성 노조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하나는 고임금, 두 번째는 직업 안정.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회사로서는 그렇게 높은 급여를 주는 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인력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고용을 안 한 거죠. 네. 현대자동차는 생산직, 정규직을 몇 년이나 고용을 일체? 한 10년 안 했다고 봐야죠. 2010년대는 고용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했죠. 작년에 시작했죠. 작년에 800명인가? 작년 400, 올해부터 800, 800 이렇게 돼요. 결국 2010년대 10년 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고, 네. 그죠? 그러면 그때 취업을 하려고 했던 청년들은 그런 기회가 박탈당한 거죠. 예, 없었죠. 아예 채용이 없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아름아름 이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이 있어가지고 좀 뽑아줬던 게 201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조금 뽑았으나 그거 역시 법원에서 이제 불법으로 판결을 했어요. 특혜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엔 그냥 고용이 없었던 거고 사실 청년들이 현대자동차 원청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없었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에 한 20살에서 25살 새로 취업하려 했던 청년들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네. 그 청년들은 굉장히 사실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세대가 아들 세대의 일자리를 뺏은 거죠. 거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사회 전체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로 대표되는 이 강성 노조는 자기네 현재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과 임금 극대화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전체로 본다면 굉장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본인들 관점에 손해가 하나가 있어요. 조합원 숫자가 늘어나야 본인들 세인데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조합원 숫자를 늘릴 수가 없죠. 채용 안 하니까. 채용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죠? 그것도 사실은 교섭하려면 했을 텐데 그러려면 본인들도 뭔가 양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잘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목표와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결국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극심한 이중 구조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 2천만 명 중에 그런 그 잘 조직화된 노조에 속한 사람은 뭐 한 3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차뿐이 아니라 뭐 금융노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런 좋은 직장, 직업 안정과 높은 급여가 보장된 좋은 직장에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한 15%밖에 안 되니까 결국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불평등 문제, 계층 문제가 결국 거기서 야기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선망 직장이라고 하는데 선망 직장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정규직, 그 다음에 공공부문, 그 다음에 전문직 일부를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5% 정도 되는 선망 직장인데 거기에 이제 모든 청년들이 다 이제 가보려고 싸우거나 경쟁을 하거나 혹은 거기서 이제 탈락했다는 상황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결과의 차이가 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한 불공정이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는 뭐 자동화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강성노조를 우회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물론 현대자동차는 예외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담을 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볼 때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타개해 나가야 될까요? 그 전까지는 이런 논의가 많았죠. 양보를 해라. 그러니까 그 상위 15%에 있는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더 일자리를 창출해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자동화가 많이 전개된 것 같고 회사들은 이미 이제 이 체제에 대기업들은 충분히 적응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IT 기업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유니콘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라인으로 대표된 네이버도 있고 몇 개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큰 규모가 됐으나 사실은 그 IT 기업은 또 평범한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주지는 못해요. 그런 걸 보면은 제조업을 어쨌든 더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중견 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좋은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내는 식으로 가는 거밖에 답이 없지 않나. 지금 대기업을 진짜 마른 행주 쥐어 짜듯이 짜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드세요 해봐야 이미 이제 이렇게 고착화된 형태를 깨는 게 쉬울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지금 뭐 중견기업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면서 대기업으로 어떻게 육성할 수 없는가, 혹은 청년들은 창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 IT 창업 말고 제조 창업을 좀 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부품 업체를 만들든지 장비 업체를 만들든지 혹은 소재 업체를 만드는 식으로 좀 꿈을 틔울 수 있게 해줘야 여러모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혁신이 하여튼 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혁신할 수 있다는 일종의 모델을 줬지만 그럼에도 뭔가 에너지가 많은 작은 기업들이 빨리 더 성장해가지고 유니콘이 되는 게, 제조업에서 유니콘을 만들어주는 게 더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일 아닌가,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지난 30년 동안에 굉장히 꼬인 그런 노동시장이었고 상당히 결과적으로 불공평한 그런 노동시장이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이제 제일 놀라운 거는 저는 기업들이 적응력이 대단하다. 제조 대기업들은 적응을 잘한 거죠. 그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조 대기업들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성공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직도 상당히 뻗어나갈 기회는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제조 대기업하고 같이 일을 해본 또 사실은 회사들이잖아요. 중견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경험은 있고 근데 아직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모아줘야 되는지 합의가 없으니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길을 좀 잘 찾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는 소위 앵커 기업, 앵커 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기술과 관리, 경영 능력이 좀 더 많이 확산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제조 대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일자리 창출을 본인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여받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좀 VC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벤처 캐피털로서 엔젤 투자자로서 우리 밑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좀 키워보겠다 하면 본인들 경험, 노하우 다 전수해 주면서 본인들에게 가장 맞춤 핏으로 잘할 수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을 또 세계 시장에 뛸 수 있는 선수로 키워주고 이러면 저는 그 자체가 또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한국의 제조업과 노동시장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